미국 증시가 막 고점이다 이 얘기는 2013년부터 나왔어요. 원래 고점 논란이 있을 때는 고점이 안 오거든요. 위기가 올 거라고 하면 위기가 안 오듯이.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증시에 대한 고점 얘기는 이제 하도 지겨워서 그냥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른 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미국 부동산이 요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최근 2년간 최저치 수준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보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면 부동산 시장이 뒤늦게 올라가서 급하게 올라갔다가 더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주식 시장이 무너진 적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고점 잡는 데는 부동산 지수가 참 요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잡는 지표가 있고 고점 잡는 지표가 있는데 고점 잡기에는 부동산이 짱이란 말이죠. 뭐 당연할 게 부동산도 거대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신호를 읽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면 신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 지표, 사람들의 심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또 이거는 그냥 심리니까 좀 오락가락 할 수 있겠죠. 서베이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빠르지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실제 지표는 두 개가 남았죠. 첫 번째 가격. 가격이야말로 진짜 눈에 보이는 지표고 두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개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식도 그렇지만 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 징후가 보이는 거죠. 왜? 이제 피로도를 느끼고 더 이상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부동산은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나? 물론 길게 보면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왜 줄었나를 봐야 돼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거래량이 왜 줄었나? 집을 짓는다는 게 미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에는 홈디포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구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사람 부르면 더럽게 비싸니까. 배관공 하나 부르면 뚫지 못해도 왔다 가는데 10몇만 원씩 줘야 되고 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배관이나 전기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딱히 그냥 사람이 별로 안 비싸니까 그냥 불러서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자들이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하잖아. 그래서 공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지붕도 팔죠. 그 지붕 사고가 얹힙니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유튜브 보고 배워서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목조는 가능해요. 목조라서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팝니다. 레고처럼 사서 꽂으면 돼요. 그래서 허리케인 하면 같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미국은 그 목조 주택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다 목조는 아니지만 그래서 캘리포니아 불 한 번 나면 온 동네가 다 타는 이유가 나무라서 그래요. 우리는 불나도 우리가 불이 나면 큰일 나는 게 뭐예요? 고층 건물에서 아래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위층에서 대피 못하는 경우가 큰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옆으로 가는데도 그냥 집안이 다 타는 거고 물 뿌려서 막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허리케인 오면 헬기로 이렇게 뉴스 보이잖아요. 허리케인 지나간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어릴 때 그 성냥갑 큰 거 있죠. 그 팔각으로 된 거. 그거 쏟아놓은 거 같잖아요. 그냥 나무들이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야 불국사나 저기 경회로 같이 목조로 지어서 500년, 1000년씩 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무로 건물 지으면 30년 안에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 우리나라 선조 같지 않아요. 통도사 1000년 넘은 절들 아직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수명이 짧고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자녀의 독립이 빠르죠. 우리는 느리면 결혼 전까지 엄마 집에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나가니까 수요가 많은데 문제는 금융위기는 즉 서브프라임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안 부동산 공급이 원활했겠습니까? 아니면 평소보다 부족했겠습니까? 미국은요, 아무 일이 없어도 1년에 100만 채가 필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70만 호 이상 공급된 해가 없어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집이 없다니까. 아니, 뭐 나무로 짓는 다음에 홈디포에서 짓는 다음에 와서 꽂으면 되는, 물론 꽂을 수 있죠. 근데 물이 안 나와. 전기는 어떻게 할까요? 배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집 장사 해보시는 데 물어보시면 이게 땅을 어떻게 샀어? 이게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막 지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임야도 있고 나대지 있고 택지 있고 막 택지만 지을 수 있잖아요. 나대지에 함부로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건 콘크리트밖에 없죠. 그리고 구더기 파가지고 이제 야외 화장실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밖에 없는데 택지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택지라고 하면 우리 심시티라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임, 심시티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일단 도로 깔고 밑에 수도 깔고 그 다음에 전기 깔아야 됩니다. 심시티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홈이라고 하면 집들이 하나둘씩 올라와요. 근데 그냥 택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집을 짓겠다 하면 수도 공급부터 힘듭니다. 그냥 가면 그냥 파이프 꽂아줄 것 같죠. 아니면 수압 떨어진다고 졸라 안 해줍니다. 당연하지. 펌프로 보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겠어요? 또 이것도 해야지. 물론 절차도 있지만 절차대로 하다가는 수만 년 걸리니까 절차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와이로가 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 끌어와야죠. 제 고객분이 한 분 계신데 귀향을 하셨나봐요. 귀향이 아니라 귀농을 하셨나봐. 그래서 이제 강의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깔려고 했더니 전봇대 2개를 꽂고 전화선을 꽂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보고 내라고 한 거지. 전봇대 2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터넷도 지금 우리가 택지 안에서 움직이니까 KT 전화하면 바로 전봇대에서 따와가지고 연결해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자만 꽂으면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하면 요즘 이제 통신까지 다 돼야 되니까 그 공급이 만만치가 않고, 최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난제, 교통입니다. 이 승인이 안 나, 승인이. 여기에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택지 개발한다고 쭉 해버리면 거기 들어가는 게 2차선 도로밖에 없었다고 쳐요. 그 안에는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도심지와 연결하는 게 2차선인데. 그럼 허가가 나올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거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도로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적률 300% 가지고 장사 안 되는 경우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지 공급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게 시행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행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택지 개발을 빡세게 하려면 트럼프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타고난 트럼프가 몇 명이나 있겠어. 안 되니까 뭐 용역 부르고 뭐 때려 부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울에 공급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약간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다 아파트 깔아버리면 허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저기 새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 좋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길 막히고 이거 피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줄 수가 없지. 교통 그거 내놔라. 잠실 롯데도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주차 무료를 못 줘가지고 한동안 막 난리를 피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 쉽지 않아요. 경기가 좋고 개판이 나와야 그때부터 움직이고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하나 놓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데 미국은 옆으로 쫙쫙 퍼지잖아요. 우리는 택지 개발해가지고 요거 무슨 지구 있죠. 지구 개발해가지고 쫙 깐 다음에 아파트 싹 올리잖아요. 우리는 훨씬 편합니다. 미국은 엄청 넓잖아요. 한 채씩, 이런 게 한 채씩 있어. 어느 천년에 그걸 다 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집을 올리는 건 금방 되지만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서 공급이 만만치가 않은 상태라서 지금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불응의 값입니다. 여기 이 사진 자체는 조금 우울한데, 사진 자체는 약간 망한 느낌이죠. 신용 안 좋아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또 이런 데 문제가 뭐냐면 출퇴근이 하루에 4시간씩 걸리는 게 태반이에요.
그죠. 도심지에서 한참 벗어나서 이런 데서 산다. 출퇴근이 빡십니다. 1,800이면 싼 거죠. 200만 원도 200만 원인데. 예. 저 엄청 이거 아마 반지하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캐나다가 한동안 또 뭐 요즘 안 그런 데가 없지만 거기 월세 구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 만나러 갈 때 면접처럼 이렇게 풀 정장을 하고 한다는. 왜냐면 나는 밀릴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야 돼. 왜냐면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서 월세방이 정말 귀해요. 이런 데 나오면 되세요. 그러면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미국이 뭐 빨간 버스 이런 거나 잘 돼 있으면 끝도 없이 가야 돼. 특히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얼마나 막히니까 테슬라가 오죽하면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우주선을 날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빡치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참. 자,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아직까지 멀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꺼진다는 개념이 뭐냐, 전년 대비 신규 주택 공급이 25% 이상 빠지면 다 팔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 팔고 인버스 사든지 아니면 저 어디 채권에 넣어놓고 저 어디 동남아나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부동산 시장 살아있을 때 주식시장 잘 안 꺼집니다. 잘 안 꺼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인데, 오늘도 뭐 발표가 나오고 해서 살짝만 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면 또 끝도 없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 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서울 거겠죠. 작년 8월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와가지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방향이 뚜렷해진 게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부동산을 잡았나 했더니 부동산은 날아가고 지지율을 잡아버렸어요. 이제 완전 거꾸로 돼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똑같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도 있긴 있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넘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보통 공급이라고 하면 멸실 대비 신규 이런 걸 보는데, 서울은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인서울 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인부산 하고 싶다는 사람 없잖아요. 부산은 놀러 가는데요, 살면 안 되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일자리 빼고 다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잠재 수요가 개선이 안 돼요. 서울은 인구 1,000만이지만 1,000만에 조금 빠졌죠. 근데 주변에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잠재 수요가 1,100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부산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 가기 쉽지 않아요. 완전 거점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부산이 살아남은 게 아이러니하게 서울에서 멀어서예요. 부산 부자들은 해운대 가려고 그러지 강남 가려고 한 생각은 좀 작습니다. 왜? 강남은 아무도 없거든. 그죠? 그런데 경기에서 돈 벌면 서울 가고 싶잖아. 어차피 서울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잠재 수요가 있어가지고 공급이 엄청나도 이게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도 만만 그 정도로 나왔던 적도 없는 데다가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경제부총리 김동연하고 장하성 실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또 쟁점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사회수석이라고 있죠. 이게 김수현 수석인데, 그 양반의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행정부의 수석으로 들어갔어. 사회수석이면 이제 규제나 이런 거에 담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봐야겠지. 기본이라면. 근데 책 제목부터 부동산은 끝났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왜 끝났는지를 봐야 되잖아.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책 내용은 괜찮습니다.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 참여정부 때 집값을 좀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뭘 못 봤냐니까 유동성 증가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시장이 돈이 넘치니까 실제 그런 게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가 특히 이머징 쪽으로 돈이 쏠리던 시절이라 가지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그 정책보다 참여정부 때가 더 낫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는 안 오를 수가 없었다니까. 그때 스페인 해변가 이런 데 보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우리는 LTV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를 한 거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외국에서 다 칭찬했잖아요. 한국이 그대로, 그래도 IMF 때보다 오히려 쉽게 넘어간 거는 DTI LTV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이 왜 망했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왜 망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너무 올라갔다가 고점 됐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주식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안 판다니까. 웬만하면 버팁니다. 주식은 더 떨어질 거 공포 때문에 팔기도 쉽고 하니까 던질 수 있는데, 부동산은 손해보고는 정말 안 팔아요. 근데 손해보고 파는 주체는 딱 하나 있죠.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00%가 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꺼지기 전에 빨리 경매 넘겨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은행의 재무제표가 위험해지는 걸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경매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망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은행이 던질 정도로 떨어지지도 않고, 은행은 던지려고 하면 100%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전세가 있다 하지만 그 은행이 해준 게 아니잖아. 사금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는 절대 폭락이 못 온다니까. 일본이 독특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인구 구조 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선대인이나 이런 아저씨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국내 부동산은 선대인 씨가 또 이제 망한다는 책 내놓으면 그때 풀로 땡겨서 사시면 됩니다. 저점 잡는 데는 최고이신 분이니까. 근데 왜 정책이 분명히 나왔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냐? 특히 뭐 용산 같은 경우, 용산 지금 최고는 분당이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당이 용산보다 더 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저는 정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주식은 꼭대기를 찍으면 패닉 셀링이 올 수 있거든요.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특히 뭐 때문에? 신용 매매 때문에. 반대 매매가 컴퓨터가 집어던져 버리죠. 수탁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쫙 빠지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본처럼 은행이 던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분위기 안 좋다 해도 10억 주고 산 아파트를 6억에 그냥 오늘 아침 팔겠다 하는 사람, 미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데, 대신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거래가 실종이죠. 살려는 사람은 너무 비싸서 수지를 못하고, 팔려는 사람은 손해보고는 못 팔 것 같으니까 못 팔고, 그러니까 거래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부동산은 명목 가격은 IMF급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보면 금융위기 때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일부 올랐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서 좀 빠져서 그렇지, 살만한 동네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냥 거래가 얼어붙었던 거지. 뭐 물론 뭐 분당이나 이런 데는 50% 가까이 빠진 적도 있었죠. 근데 거기는 올랐으니까 빠질 만한 된 거고, 또 금방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사실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은 계속 가는데, 이게 한강 주변으로 이렇게 다 작살나게 가잖아요. 근데 지방들이, 물론 서울에 오른 거에 비하면 되게 웃기지만, 부동산은 웬만하면 명목 가격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명목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주식 시장은 전산화되어 있는 시장에 불특정 다수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얼마에 산다, 얼마에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합의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가격의 방향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 같습니까?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현금을 들고 진입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 살려는 사람들이 힘이 있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주식은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매매나 이런 것들로 강제 매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요? 살려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죠? 왜? 부동산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주식에 비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땡땡 어디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밖에 없지. 유상증자 이런 거 안 되잖아. 뭐 용적률 조금 올리는 것도 어차피 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거잖아요. 유니크.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보다 당연히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안 팔면 되잖아. 그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이거 조금씩 팔아가지고 뭐 그날 생활비 채우고 이거 아니잖아요. 버팁니다. 강남에 지금 뭐 사무실 공실 막 쏟아진다 그러죠. 근데 임대료 내려갔나요? 안 내려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무실 한 층만 임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 200짜리를 좀 안 나간다고 해서 월 150에 해줘버리면 시세가 내려가잖아요. 이 한 채 공실 때문에 90채가 같이 내려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비워놓습니다, 아예. 아예 비워버려요, 그냥. 놀립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안 와도 되고. 왜? 그래서 부동산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유회처럼 가격 단합은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판교 무슨 단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막 단합 안 하잖아요. 6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절대 사지 맙시다 우리 이거 아니잖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도 그렇잖아. 연금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앞으로 미래 공무원들이 안 좋아지잖아. 왜? 미래 공무원들은 지금 노량진에서 머리 싸매고 있거든. 모여가지고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협상력이 없다는 거죠. 자, 폐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폰에서 캡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교가 짱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률이. 자, 11억 하던 보뜰마을 휴먼시아 8단지가 한 달 만에 4.8억이 올라갔습니다. 그 옆동도 골치 아프죠. 여기는 더 비싼 동네인데요. 14억짜리가 2억 올렸습니다. 폐기 한번 보시면.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가진 사람이 정보력과 단합력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인들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의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끌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식 아닌 거 주식 올라가면 좋지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예전처럼 제일 순진한 게 이제 2018년 되면 공급이 막 뭐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그건 순진하지 생각이. 잘 안 떨어지고. 잘 안 떨어지는데 근데 상관없으면 진짜 실거주라고 생각하시면 또 떨어진 데를 찾아가서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떨어진 데를 찾아가서 하면 결국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요. 결국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부동산이 갑이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이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이거 뭐 옛날 그림인데 뭐 한 달 만에 몇 억씩 호가를 올리고 하는 것도 이게 아무리 뭐 단합이 되고 한다지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규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이미 약간 고점 징후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일부 지역부터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아까 김수현 수석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그때 글로벌적인 유동성 확대를 제어하지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대출 규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참여정부 때는 물론 LTV, DTI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 세종시 이런 거 하면서 땅에다가 엄청 돈 뿌렸거든요. 공급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울면서 내려갔던 공무원들이 그냥 샀으면 지금 난리 났겠지. 난리 났겠지. 근데 지금은
그때는 공급도 하고 뭐 DTI 이런 거에서 대출 규제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잡았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출을 더 확실하게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대출을 줄여가지고 대출 줄이고 세금 늘려가지고는 어떤 정부든 간에 그걸로 집값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진 사람이 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100만 원 올리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 올려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죠? 세금 2천만 원 늘어났어? 그럼 호가 2천만 원 더해가지고 살 사람 사고 말년 말아요. 그러면 비싸서 못 사? 라고 하면 거래 없는 거고, 그래도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다음 사람한테 전가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는 바보야? 다음 사람한테 또 세금 넘겨야죠.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는 그 세금 더 걷어지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값은 못 잡는다니까요. 다 그냥 누가 자기가 내게 다 떠넘기게 하지. 그리고 대출을 쪼아버려요. 대출 쪼으면 이런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 50%대다가 40%밖에 안 된다고 은행에서 얘기를 들으면 못 사겠네라고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해가지고 모바일 뱅킹으로 쏴줍니다. 10%씩.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가 아무리 안 나도 5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 투기 과열 주고 선정돼서 40%, 그럼 90% 땡기는 거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문제가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 참모들의 한계가 뭐냐면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자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잖아. 4, 5분위가 예전보다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그래서 40%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가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를 것 같은 느낌에 들어가는 거지 떨어질 때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산가들도 아까 보여드렸다듯이 용산이나 뭐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체 시장은 유동성이 줄어들어요. 다 부자가 아니니까. 이 대신. 그래서 전체를 받을 힘은 없으니 돈들이 한쪽으로 집중되죠. 서울로. 그러니까 좀 골고루 정체가 좀 돼 있어야 정상인데 서울에 돈이 몰리고 대출이 줄어드니까 지방에서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창원이나 울산이라는 데 대규모 단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있는 것만 돌리죠. 새로 필요하면 외국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있겠지. 근데 새로 입사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유입이 줄어드니까 정말 보기 드물게 명목 가격조차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 자체는 원래 틀린 거예요. 원래 틀린 건데 과거에서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서울은 잠재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수가 힘들다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양극화죠. 돈 버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소수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집중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서울일 것이고 서울의 일부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또 지방은 이제 거래 실종되고 뭐 마이너스 피 이제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제 친구가 105신도시에 했다가 피가 8천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다 분양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가보면 서울 들어가기가 개빡칩니다. 서부간선 타고 가든지 경인 타야 되거든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고속도로가 서부간선인 거 아시죠? 서울 들어가려면 차라리 KTX 타고 부산에서 출발한 친구가 더 빨리 옵니다. 진짜로. 못 가요. 그리고 다 위로 남동공단, 아래로 시흥공단 다 이제 암 걸리기 딱 좋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조개밖에 없는 동네라. 제가 이제 송도 살아서 잘 알잖아요. 바다가 그리워. 부산에 살다가 서울 사니까 바다가 그리워. 송도 갔다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송도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한참 공사 중이라 밖에 나가면 다 크레인밖에 없어가지고 또 서울 친구들 죽었다 깨어나도 송도 안 옵니다.
왜? 술 한 잔 마시면 대리비가 5만 원, 6만 원 나오거든요. 미쳤다고 오겠습니까? 제가 가야지. 아무튼 뭐 그랬는데 송도는 좀 그래서 송도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추홀 구로 구 이름 바뀌었죠. 연수구가 싫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분당 사는 사람이 성남 산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일산 사는 사람이 고양시 산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일산이 신줄 안다고 고양시하고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심지어 고양은 잘 모릅니다. 일산 킨텍스하고 저 호수공은 그게 단 줄 알아요. 물론 일산은 그게 다가 맞지만 아무튼 이게 규제로 잡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체 한 번 더 하고 그냥 하는 건데 정말 문제는 이제 30, 40대 중에 그래도 서울의 적당한 아파트, 뭐 강남 뭐 평당 6천, 1억짜리 말고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약간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신혼부부들 있죠. 그런 맞벌이 해가지고 맞벌이 부스터를 해가지고 대출 풀로 땡겨서 이제 뭔가 하나 청약을 딱 받아서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20, 30년간 갚아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아파트 한 채 이건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대출 5%만 줄여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더 놀랍다는 거죠. 이제 전세까지도 갭투자 맞겠다고 전세도 이제 부부 합산 7천 넘으면 대출 규제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참모진들이 전부 다 그 시민단체에서 상근 지고 월급 한 80만 원 받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 봐. 둘이 벌어서 7천 벌면 진짜 빠듯하게 살아요. 애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빠듯합니다. 제 아는 형들 다 그렇게 살아요. 6, 7천 벌잖아요. 심할 때는 요즘 그 연말에 그 성과금 안 나오면 귤도 새가면서 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차는 뭐 한 대 가지고 그것도 십몇 년 된 거 가지고 뭐 버티고 그런 사람이 연봉이 6천, 7천이거든. 이제 그 사람들 전세도 맡겠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7천이 고소득인가? 1억 7천으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 오히려 더 갭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을 돌린다니까요. 그냥 대출 받아서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사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아니니까. 뭐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규제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풀 겁니다. 왜? 시장에 돈이 말라가면 부동산 값이 잡힐지언정 내수는 더 빨리 죽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긴축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긴축할 때입니까? 부양을 해야지. 부양을 해가지고 불수원을 막 매기든지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긴축을 하고 앉아있으니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수석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안 친한가 봐요. 서로 얘기를 좀 해야지. 예산안 나오고 규제책 나오고 하면 서로 좀 모여가지고 단톡방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 정책하고 저쪽 정책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50대 이상 남자들 특별한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한 8천 원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당 8천 원 이상 돈을 못 벌어줄 걸 주고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불쌍하지만 어쩌겠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요즘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알바한테 내가 돈을 더 주고 싶으려면 내가 돈을 먼저 벌어야 알바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약간의 자영업 하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대출은 막혀, 긴축 때문에 내수는 안 좋아, 알바비 올라가 힘든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6%를 차지한다는데 되겠느냐는 거죠. 한쪽은 부동산 올라간다고 때려 부수고 있고 한쪽은 최저임금 너무 낮아서 힘들다고 끌어올리고 있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좀 봐가면서 합시다. 견딜 수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환자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수술을 너무 빡세게 해서 수술 쇼크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 안 잡힐 거거든요. 뭐 언제는 대출 늘려가지고 용산이 10% 1년 만에 올라겠습니까? 그리고 10% 오른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마지막 주에 1.8% 올랐어요. 물론 뭐 용산 여의도 개발 이런 거 했지만 박원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상황 좋아지면 하겠다. 그러면 이제 호재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안 한다는 거지.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박원순도 한 세 번째 시장을 하니까 일단은 뭔가 삽질을 좀 해야 되는 걸 깨달았는데 방식이 너무 좀 아마추어, 안 하던 짓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말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띄워놓고 그럼 위에서 난리가 났겠죠. 국토부에서는 용산이 서울시 거냐 한국 거냐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개발을 서울시 마음대로 하느냐, 그럼 서울시장이 하지 성남시장이 하겠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박원순은 빠지고, 시장은 시장대로 이제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 되든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호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 잡는 데는 가장 직방은 그겁니다. 공급 늘리는 거죠. 80년대 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 뭘로 잡았습니까? 그때 노태우가 200만 원 건설이었잖아요. 지금도 200만 원 많은데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이 2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단칸방에 4, 5명이 사는 것도 흔했습니다. 그때는 집이 지금보다 정말 작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집만큼 더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딱 멈춘 겁니다. 공급을 하려도 확실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고 일산 분당, 일기 신도시도 쫙 깐 거잖아요. 안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주변으로 이성도시 쫙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공급이 잡히는 건데 문제는 서울이란 특성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조일 대로 조여놨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공급을 뒤늦게 늘리면 공급이 빨리 안 는다고 말씀드렸죠. 택지 개발 쉽지 않고, 특히 서울은 뭐 전기, 수도 이런 건 금방 되겠지만 교통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급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서울 주변에 짜투리 땅 다 아파트로 도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지방이 말라 죽어요. 서울 집값은 약간 진정될지 모르겠으나 주변이 슬럼화됩니다. 뭐하러 거기 살겠습니까? 그냥 서울 안에 들어가가지고 새 아파트 살지. 그때는 시장 유동성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더 못 받친다니까요. 극단적으로는 한강을 매립해가지고 다 아파트로 도배를 해버릴까?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개천 같은 거 다 복개천 많았습니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건물 올리고 많이 했다가 다시 뚜껑 열고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때는 지을 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개천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담 다 아시겠지만 한강 근처라고 아파트 비싼 거 아닌 거죠. 한강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아무리 한강 옆에 한강이 보인다 한들 그 아파트 현관에서 바로 한강 못 가잖아요. 중간에 올림픽이나 강북이 막고 있어가지고 한참 돌아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차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데는 한강은 옆에 보이고 양재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런 데가 진짜 좋은 데죠. 한강은 너무 메이저라 놀러 가는 데고, 마실 가는 데는 무슨 천천 이런 뭐 중랑천 뭐 이런 데가 좋은 건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한강을 매립해서라도 아파트를 다 도배를 해도 서울 인구가 3천만이 돼도 집값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냥 지방 사람들이 계속 이사 오는 거지. 계속 이사 오는 거지. 서울은 잠재 수요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베이징이 인구 2,800만이거든요. 하지만 서울도 따지고 보면 경기 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인천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인천이 확 가기가 힘든 이유가, 인천에서 돈 벌면 서울로 이사 가잖아요. 강남 사람이 나 돈 벌어서 인천 이사 갈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이부망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틀려서 웃고 넘어갔을 텐데 맞는 말이라서 화를 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천 사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내 새누리 얘기하는 거 듣고 그렇게 공감하기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부산이 살아남은 게 그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게 지금부터라도 공급을 좀 늘리고 좀 가려고 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으로 나가면요 출퇴근이 너무 빡십니다. 서울 안에 있어도 쉽지 않죠. 노원 이런 데서 강남까지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부간선 타고 이제 매일 여행을 떠나는 거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배가 아프면 뒤집니다. 동부간선에 휴게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쉬라도 말이 오면 남자랑 페트병이나 들고 다녀야 되나? 예전에 그 사연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차에 혼자 있으니까 남자니까 이제 물 마시다가 남은 페트병에다가 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다 그랬는데 그 썬루프를 위에 열어놓고 옆에 버스가 있었던 거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퇴근이 이게 경기가 다 좋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신도시 깨끗하고 다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출퇴근이 죽는다는. 결국에는 거긴 아파트밖에 없어서 상가에서 일하는 몇 명 빼고는 다 어디론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강남일 가능성, 뭐 을지로, 뭐 여의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으면 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 위성 도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걸 바둑판으로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송도에서 수원 가고 이런 게 더 빡셨습니다. 옆으로 가는 길은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고속도로도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제일 힘든 게 강원도에서 충청도 충남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갔다가 또 뭐 튕겨 가듯이 가야 되잖아요. 왜? 전부 다 서울,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발표 나왔습니다. 저기 그 수인선하고 해가지고 저 팡역까지 가는 거 이제 승인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 제2외곽 고속도로를 하나 더 짓고, 그리고 그 GTX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9개 좀 더 깔았으면 좋겠어, 그냥. 옆으로 지나다니는 거. 지금 솔직히 그 4대강 한 22조 한 거 가지고 GTX 깔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대운하가 문제입니까? 출퇴근이 문제지. 그러면 경기가 괜찮아지면 서울은 이제 어떻게 그럼 서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잖아요. 오래된 동네, 썩은 동네들 있잖아요. 지금 막 벽화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좀 개발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그 예쁜 동네제 어디 가면 베버리 힐즈 같이 좀 이렇게 예쁜 동네로 만들어가지고 도심은 좀 이렇게 관광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실주거는 이제 주변에 서울 주변부에 깔아도 되죠. 그러면 지금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정말 놀랬던 거죠. 그때 이명박 시장일 때인데 버스들이 지하철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부산 버스는 장난 아니거든요. 다 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도로 위에 대통령, 도로 위에 전두환이에요. 그냥 무리하게 끼어들면 이제 가끔 패기 어린 승용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 50명이 다 창문 열고 다 같이 욕해요. 그러면 버스한테 절대 대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그래도 이제 반듯하니까 그 중앙차선이라는 게 있잖아. 부산은 가서 알겠지만 중앙차선이 없어요. 요즘 겨우 몇 개 생긴 거예요. 부산 하면 바다인 줄 아는데 산에 어쩌다가 바다가 묻어있는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도심지가 다 계곡처럼 돼 있어가지고 큰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 갔다가 좌회전 해야 되니까 다 밀고 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산 버스 타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오줌 지린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 언덕이니까 서울도 가끔 이게 언덕이 있지만 언덕을 넘어가지 언덕에서 언덕으로만 가진 않잖아요. 삼복도로라고 멀리서 보면 케이블카 같은 게 지나다녀요. 알고 보니까 저기 꼭대기에 버스들이 다녀서 이제 케이블카로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부산 길 더럽게 알아줘야 되는데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닌데 6.25 때문에 밀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고 서울도 출퇴근이 진짜 문제인 거야. 출퇴근이. 그래서 지금
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나라가지만 더 해서 교통망 확충해야 되고 상해 북경처럼 지하철도 한 17호선 깔아버리고 그리고 일본처럼 막차 2시, 첫차 4시. 아니 그러면 그러려면 이제 기관사들 죽어나니까 교대를 열심히 해야겠죠. 일본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별로 필요가 없죠. 차 끊기면은 잠깐 게임방에 앉아있으면 첫차 2시간 만에 옵니다. 그냥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올 수 있는 그런 거고, 제가 신주쿠 갔을 때 플랫폼이 21개라서 제가 원래 길을 되게 잘 찾거든요. 처음으로 길을 잃은 데가 신주쿠였어요. 어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디를 찾을 수가 없는. 동쪽으로 나와야 되는 동동 남쪽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색깔로 되어 있는 색깔이 20몇 개 색깔입니다. 뭐 파란 선이라고 해서 갔더니 파란 게 있고 푸른 게 있고 약간 푸른 게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다 파란데 파란 게 색깔, 야, 생명은 답이 없겠네 싶을 정도로 근데 일본 JR 잘 돼 있잖아요. 예,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울의 도심 이런 데는 이제 차량 제한도 좀 자주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자동차 중심입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런던 템즈강 가서 강변북로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지, 강 옆에 이렇게 대로가 있는 나라 없어요. 다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게 있지. 그 정도로 우리는 자동차 중심이라서 다 그냥 자동차가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홍콩처럼 3G로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서울 주변의 경기는 서로 좀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서울은 공급을 조금씩 계속 늘려야지 대출 쪼는 건 절대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불길한 예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고고하고 있죠. 고고싱 하고 있죠. 자, 그럼 지방은 헬게이트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총선 다가오면 부담스럽겠죠. 지금도 지지율 빠지고 막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겁니다. 한 1년 반쯤 버티다가 1년은 그래 1년이었는데 1년 또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되면 이제 그때는 장화성도 못 버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제 공급을 늘리고 SOC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은 더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좁을 때도 가는데 이제 공급까지 한다니까 뭐 그냥 아싸 그냥 가는 거고, 지방은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게 다시 서울로 리턴하겠죠. 지방은 슬럼화되고 서울 폭발하는데 그때 아마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왜? 그래서 서울이 더 갈 거예요. 왜? 이거는 대내적인 거고 대외적인 거. 지금 현재 미국 긴축하고 있죠? 미국 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 미국도 긴축하고 우리가 대출 규제하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보지만 일단은 방향은 비슷해요. 근데 현재 미국, 일본 경기가 굉장히 호조입니다. 아주 좋죠.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대외적인 건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무역 분쟁의 결과로 결국 내수 전환으로 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산업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뜨는 애가 있을 거고 지는 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성장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쯤에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지금까지 무역 분쟁을 끝내고 다음 시즌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겠어요? 1조 5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를 강행할 겁니다. 그럼 미국 부동산이 마지막 불꽃을 쏘겠죠. 그러면 또 지구에서 부동산이 들썩들썩합니다. 미국 갈 때 안 간 나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지방보다는 서울 쪽으로 차별화 더 심하게 될 것이고, 근데 미국 경기 고점이 빨리 옵니다. 왜? 가만도도 올라가는데 부양을 썼으니까 더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오르긴 하는데 시간은 짧아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기 고점이 와서 미국이 금리 제인할 때 우리도 그 경기 침체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하고 코스피만 날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고, 진짜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이면 부자 소리 듣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들이 현 정부를 너무 깐다, 꼴통이 됐다 뭐 그러는데,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죠.
제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한다는 거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참모들이 헛짓거리 하는 것까지 다 카바친 건 조중동이 문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드를 쳐야 된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일부 오해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정할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 특히 경제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가 겸손하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약간 한풀이 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면 끝인가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은 더 차별화 보일 거고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화, 수도권과 서울의 차별화,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화, 그리고 강남에서 5년 이하의 신축과 5년 이상의 구축의 차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사는 게 답인가요? 라고 하는데 폭락이 없다는 거지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오르긴 오를 건데. 자,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만 해도 실효세율이 거의 1%에 다가왔죠. 원래 0.28%였잖아요, 재산세가. 지금 거의 뭐 1%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투기 과열지구 늘어나고 하면 결국엔 1%는 찍을 거예요. 이제 과세표 좀 높이고 뭐 그걸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맞추고 해서 1%로 맞춥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있죠. 이것도 준조세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계산하면 2%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세 이제 2%라고 아예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1년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올라간다 그러고 건보 안 오를 수 없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아예 올리겠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재산세 세율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 과세 표준을 정상화시키는 거, 실거래가 기준으로. 근데 시간 문제죠. 다 발표가 나온 문제고 종부세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국 부동산이 연평균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지금까지. 뭐 강남은 20년 만에 10,000% 올랐습니다. 뭐 근데 강남은 독특한 동네니까. 그러니까 뭐 문경세제 이런 거 제외하고 일부 웬만한 20만 이상의 도시들 1년에 몇 프로 올랐을까? 연평균 12%예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포함하면 8%입니다. 우리가 살만한 데가 12%고. 그러면 자, 앞으로도 그렇다 치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고 계산해 봤을 때 1억짜리를 아파트를 하나 사서 20년간 보유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1년에 12%씩 복리로 올라간 걸 계산을 하면 얼마겠습니까? 얼마쯤 될까요? 9억 6,460만 원입니다. 뭐 거래세 뭐 이런 거 빼고 부동산 복비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960% 정도 되죠. 괜찮습니다. 근데 재산세가 매년 2%라고 감안을 하면 얼마로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2%라는 게 무서운 게요. 복리 효과가 세금에도 있어요. 1억이 2%면 2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올라서 2억이면 2%면 400이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계속. 그리고 내가 팔지 않아도 그냥 부동산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살 때도 세금, 팔 때도 세금,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이에요.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동산만 그렇습니다. 금 가지고 있다고 세금 내지 않죠. 자, 그러면 2%씩을 감안하면 그냥 표면 가격은 9억 6,460만 원인데 재산세 2%를 빼면 6억 4,39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재산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거에 37%가 정부가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할 때 수익 나면 37% 져주세요 하면 그건 드릴게 이렇게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뭐 물론 수익이 나면 그거라도 받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의 40% 육박하는데 근데 앞으로 12%씩 계속 오를까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나라치고 그렇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보통 6% 나오거든요. 6% 나옵니다. 그럼 6%로 다시 계산해보죠. 1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20년간 보유했어요.
그럼 재산세는 똑같이 2%고 1년에 6%씩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자, 20년 후에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세금 뺐더니 2억 1,400만 원이에요. 상승분의 48%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기분은 좋지. 내가 1억에 샀는데 3억에 팔았으니까 2억 번 것 같잖아. 그건 자기 기분이고, 계산해보면 고문 제주도는 고문이 부리고 이제 정부가 앉아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는 뭐 취등록세 이런 거 다 제낀 거예요. 다 제낀 거고.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계산해보면 절반 이자를 받아가지고 매년 뭐 한 4%만 했다 하더라도 내가 번 돈의 60% 이상은 은행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건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내 집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지. 근데 20년이 돼가지고 농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뭐 개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망한다고 하면 되게 순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옛날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시는 거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예전에는 재산세 해봐야 건보 이런 거 다 쳐봐야 국민연금 있지도 않았던 시절 많았잖아요. 그 해봐야 1% 안 나옵니다. 다 쳐가지고. 그런데 12%씩 올라왔으니까 역시 부동산이 답이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죠. 은행금리 15%막 했던 이야기고.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으나 먹을 게 별로 없다. 워낙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예산안 발표돼가지고 슈퍼 예산안 나왔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복지에 갑자기 돈을 많이 씁니까? 돈이 너무 많이 걷어져서요 라고 했잖아요. 걷었으니까 써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세금이 너무 잘 거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는 요즘 뭐 잘 팔린 책 중에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책 내용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게 뭐겠습니까? 오를 곳만 오른다. 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고. 그게 어차피 베스트셀러라서 1, 2등 하고 있어가지고 가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빠숑이라고. 예. 제 패친이기도 한데, 아니, 주워 듣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를 것은 오른다는 건 이제 사놓으면 오른다는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를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부동산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얘기 좀 했고, 조금 암울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 다 중요하고 좋은데, 토건과 SOC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난 과거 적폐로만 생각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탄 것들은 참 발암물질이지만 그렇다고 고기를 다 끊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은 효과가 사실 응급처치에 가깝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복지예요. 그거 가지고 국가 청수회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돈을 똑같이 1조를 뿌려도 승수 효과가 있는 쪽으로 1조가 몇 번 돌아서 10조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1조가 그 한 바퀴로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일자리는 당장에 위험한 사람한테 급하게 하는 거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SOC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SOC나 우리나라에 뭐 안 한 데가 어딨냐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식 기관 산업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도로망이 잘 돼 있으니까 길이 나빠서 사업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번에 폭염이 있을 때도 전기 때문에 블랙아웃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다 중요한 건데,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수석에 많이 가 계신데,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론 제시하는 사람은 이론을 제시하는 거고, 제갈량이 현장에서 싸우진 않잖아요. 뒤에서 전략을 짜면 야전사령관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존중해주고, 경제라는 게 딱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참여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지난 9년 동안 너무 우익 쪽으로 갔다가 약간만 틀어도 쏠림이 있다는 거는 지난 1년 동안의 착오는 그걸로 그 정도라고 보고,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 있으면 진짜 총선도 위험해질 것이고요. 여소야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 댓글 단속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맨날 그러거든요. 네가 하는 소리가 조선일보랑 똑같다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맞은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 그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가 닫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 때문에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꾸면 되지. 그 고집하다가 정권이 바뀌게 생겼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뭐 아직 적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댓글 조작을 하고 있고 삼성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강의에서조차 하느냐라고 하길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삼성이 진짜 우리나라를 설계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저는 상속세를 폐지했겠죠. 그놈의 상속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것만 없애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킹크랩이 왜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의 로비로 상속 증여세가 폐지됐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작전세라는 말을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가 삼성이라면 작전을 쓰겠다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상속세를 폐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장사만 하면 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지정 논리로만 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듭니다. 지지하는 대통령,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차라리 예전에 이명박근혜 시절이었으면 막 욕하고 하면 서로 막 웃으면서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하면서도 뒤가 계속 구린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차고면 충분하다. 저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